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오전 한때 마비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T는 당초 사고의 원인을 디도스로 추정했다가 다시 내부적인 서비스 장애였다고 번복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1일을 목표로 일상 회복 전환을 추진 중인데 내수 활성화 대책 등 경제 정상화를 위한 각종 대책들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대출 규제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풀지 못한 숙제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0분간 모든 게 멈췄다. 오늘 오전 갑작스런 대규모 통신망 마비 사태로 일상 곳곳에서 큰 혼선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진원지였던 KT는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가량부터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망까지도 1시간가량 먹통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검색부터 신용카드 결제, 증권거래 시스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 뭐 하나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접속 장애가 일어나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될 때 중요한 마감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마감이 안 돼서 일을 잠깐 미뤄놓은 다음에 식당에 가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나머지 일 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통신장애는 전국에서 발생한 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앞두고 먹통 현상이 벌어져 일부 상점에서 카드 결제가 안 돼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전화 연결까지 어려워 고객센터 연결도 불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는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KT는 12시경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이후 오후 2시 30분경 네트워크 장비 설정 오류라며 장애 원인을 번복했습니다. 피해에 따른 소비자 보상책에 대해선 차후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KT에서 대규모 통신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불이 나 서대문구를 비롯한 주변 지역 일대에 통신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이번 KT 통신 마비 사태 오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더 놀라셨을 것 같은 게 HTS, MTS까지 마비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 출연 기자와 자세하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신 기자, 전국적으로 피해가 상당했을 걸로 보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출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겠지만 지금 피해 규모가 어떻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알고 계신 대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뭐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무선 통신망에서 발생을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 지금 예측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통신망 마비로 가정뿐만 아니라 상점의 카드 결제도 마비가 됐었고요. 또 병원의 의료통신망이라든가 IP통신망 같은 KT를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망이 마비가 됐었고, 또 KT통신망하고 연결이 됐던 LG U+의 일부 통신망도 역시 마비가 됐습니다. 때문에 피해액만 한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렇게까지 대규모 피해는 이전에는 없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사실 뭐 전국적인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전에 이제 앞전에 아현지사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불이 나면서 한강 이북 서부 지역 일대의 통신이 완전히 마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규모 피해가 난 것, 이 전국적으로 피해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 피해가 난 원인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원인을 두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자, 초기에는 디도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부에서 원인을 좀 발견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네, 사실 뭐 초반에 KT의 고객 대응도 문제였지만 예. 원인 규명에 대한 대응도 좀 미비했다라는 점을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초반에 KT 해명에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기부에서 디도스 공격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받고서 이만큼의 피해가 날 경우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예. 디도스 공격이 아닐 것이다라는 해명을 내놨거든요. 이후에 KT가 통신장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가 결국에는 라우팅, 이 네트워크 경로 설정해주는 체계인데 이 체계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초반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걸로 본 이유에 대해서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을 해서 그렇게 추정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초반 원인 추정에서 일단 디도스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도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디도스를 바로 지목할 정도로 국내 통신망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이 자주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고요. 실제로 자주 공격이 일어났다면 좀 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디도스 공격에 대한 해명이 나오자마자 관계부처인 소관부처인 과기부 쪽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 디도스 공격이 얼마나 자주 우리나라에 일어났었고 KT가 이번에도 디도스 공격이 아닌가라고 해명을 할 정도로 이 디도스에 대한 피해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지 문의를 해봤는데 예. 최근 5년 동안 디도스로 인한 피해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 과기부의 해명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그 전에는 디도스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디도스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최근 5년 사이에는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상당한 대비를 해왔고요. 실제로 디도스 공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회 경로라든지 이런 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 소관부처인 과기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T가 1차 설명을 디도스라고 좀 해명을 했는데 좀 어떤 관점에서 디도스라고 해명했는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전산장애 원인이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KT의 책임 소재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피해 보상 규모나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 뭐 KT의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해지면은 KT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액수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3년 전에 발생했던 아현지사 화재 사고 당시에 KT는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인들에게 보상을 해줬거든요. 당시에 보상 지역이 마포구하고 용산구 그리고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의 연매출 30억 원 미만 상인들하고요. 또 연매출 50억 원 미만의 도소매업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거든요. 예. 그리고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치의 요금도 감면을 해줬는데 당시 총 보상 금액이 400억 원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인 만큼 이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현동 사태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피해액 산정하고 개별 피해 접수까지 마치려면은 최소 1년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 피해 보상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수 이후에 차등적으로 지역별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체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 3년 이상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로 KT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또 상당한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도 사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KT가 현재 국내 통신망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 고객들이 뭐 당장 통신사를 바꿀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추후에 통신사를 선택할 일이 있을 때 KT는 좀 배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일단은 좀 점유율부터 좀 살펴드리면은 예. KT의 초고속 인터넷 점유율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은 KT가 940만 회선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41%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14.6% 그리고 SK텔레콤이 14% LG U+가 20.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인터넷 점유율은 SKT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1,900만 회선으로 전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KT이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태가 상당히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이탈 속도라든지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아이언지사 사태 때와 비교해 볼 경우에는 당시에는 좀 이탈이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 고객 로열티라든지 KT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KT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상당수의 고객 이탈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보상까지는 한 1년 정도 또 기간이 예상이 되는 만큼 추후 대응책이나 이 방안에 대한 소식들 또 추가적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또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또 발빠르게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나라들은 현재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진행 가능성도 검토하고 계시나요? 짧게 답변 주세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질수록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1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영화관 등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실내외 행사가 허용되고 마지막으로 사적 모임에서 인원 제한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상회복 방역 체계를 전환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추가 접종과 함께 중증 환자 위주로 의료 시스템이 전환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중심의 방역 체계라는 점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증가해도 사망률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져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에선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다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이후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은 민생 경제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각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었던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세부 내용을 이번 주 금일 29일에 발표합니다. 한국경제TV 정재웅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것이냐. 그 시행 계획 초안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맞습니다. 이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는 거죠? 네, 기존 그 거리두기 체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단계적이라고 일상 회복이라고 나눠놨는데 총 3단계 유행 상황에 따라서 좀 순차적으로 이제 푼다,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방역을 완화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은요, 일상 회복으로 가는 전환 기준은 예방 접종률, 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또 사망자 등 확산 규모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해서요, 점진적으로 방역 완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국내 접종 완료율이 이 70%, 이 일상 단계적 회복으로 가는 1단계 첫 조건이 접종 완료율이 70%인데요. 예. 지난 23일이었죠. 우리나라가 이 국내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선 만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직후인 11월 1일부터 바로 일상 회복 1단계로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단계별 적용은요, 실제 운영 기간 4주에 더해서 2주를 더해 또 6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바뀌느냐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일상회복 첫 개편에서는 다중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됐던 게 이제 풀리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동안은 이제 식당이나 카페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이제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전면 풀린다는 게 이 일상적 회복 1단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클럽이라든지 주점 등의 이제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정까지 운영을 하고요. 이 전면 완화는 2단계 개편 시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사적 모임은 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느냐, 뭐 이것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적 모임 제한 최대 10명 허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단계 3단계 가서야 이제 풀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그 외에 집회나 행사도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는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실내 취식이 이루어지는 식당, 카페에 한해서는 미접종자 규모를 제한하는 현행 방역 조치가 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그 일상 회복의 2단계로 진입하게 되면은 그 100명까지 이제 제한을 뒀던 그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단계에서는 풀리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29일에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확한 그러면은 일정이 아까 1, 2, 3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네. 2단계가 지금 100명 행사 같은 것들이 풀리고 그렇죠. 얘기했던 보면 10명씩 사적 모임을 갖는 거는 3단계 이후가 그렇죠. 돼야 그거는 된다. 이제 최종 단계에 그 대해서 3단계까지 풀린 최종 단계는 한 언제 정도로 예상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본 4주에다가 이제 플러스 2주 기간을 네. 이제 평가 기간을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이게 단계별로 6주 그쵸. 뒤에? 6주 하게 되면은 글쎄 올해는 지금 한참 남았겠네요. 아직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서 이제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도 함께 좀 추진을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침체가 좀 상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부는 이번 단계 조정을 통해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부터 이제 제한을 해제해서 일상 회복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정부는 그동안 이제 중단됐었던 소비 관광 활성화 대책을 재가동해서 얼어붙은 내수에 온기를 좀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의 방역 조치 전환에 발맞춰서 경제 부문에서도 그간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강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미뤘던 모임과 여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시까지였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고 헌팅포차와 같은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활성화 정책을 펼쳐 얼어붙은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최대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보름간 열립니다. 이에 맞춰 영화관 6,000원, 헬스장 3만 원 할인 등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소비 쿠폰도 다시 발행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특수 요인까지 더해져 소비 촉진의 불씨를 당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소비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 정부가 이렇게 풀면 소비 진작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소비 진작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만든 그 요인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공급망 병목 현상과 같은 공급 사이드의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조금 더 견인하는 그런 역할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 부담인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정부는 내일 구체적인 소비 쿠폰 재개 방안과 유류세 인하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일상 회복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하면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앞으로 이 늦은 밤에 10명까지 회식하는 장면도 다음 달부터는 좀 찾아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호성 기자. 네, 지금 저는 홍대 젊음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실제 이 자영업자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월요일 오전이라 아직은 한산한 분위기지만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이나 주말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곳 홍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한 분을 모시고 위드 코로나를 앞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세권입니다. 예, 박세권 회장님,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가 됐는데 달라진 분위기가 직접 체감이 되십니까? 사람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 상인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업 제한을 완전히 없앤다는 내용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상당히 많이 늦었지만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소비 진작책도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 소비 쿠폰 배포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와닿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데 실제로 도움이 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제도는 물론 저희한테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차원에서는 너무 미흡하고요. 이런 제도보다는 그 근본적인 저희 그 손실보상을 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정부가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서 손실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모임 인원 제한 해제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또 정부가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가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을 전면 해제하듯이 인원도 전면 해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10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철역이나 버스는 몇백 명씩 타면서 저희 그 상인들 그 영업하는 것만 인원수 제한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해제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일상을 옥죄기는 하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이 또 배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다시 방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더 나아지는 건가요? 당연히 저희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배달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도움이 됐겠지만 전반적인 상인들은 배달에서 이익 보는 것이 거의 없었고요. 그 인건비 주고 그 영업 운영하는 그 마지노선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행해했기 때문에 배달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일상 회복에 빨리 와서 직접적으로 가게에서 손님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업 체계가 돼야만 일상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영업자 한 분과 다음 달 시행될 일상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영업자 한 분 한 분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만큼 이들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산업계가 어떤 변화를 맞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면 산업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래인데 위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 영국의 사례를 보면 결과가 살짝 뜻밖입니다. 유독 IT 제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삼성과 LG 같은 주요 기업들도 채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거리와 상점은 사람들로 붐비고 식당도 자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선언 후 일상을 회복한 영국의 모습입니다. 8월과 9월 영국의 소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1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봉쇄령이 해제된 지난 7월 영국인들이 구매한 디지털 기기 수가 1920만 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물론 스마트워치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른바 집콕이 끝나면 IT 제품 교체 수요가 줄 것이란 일반적인 예측과 정반대 결과입니다. 직원들이 회사로 복귀하면서 기업들이 구매하는 PC 수요는 또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D램 시장은 올해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급격한 수출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재택근무 인원을 줄이는 등 위드 코로나 대응에 분주합니다. 50% 이상으로 유지하던 재택 비율을 40%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회의 인원 완화, 출장 완화 등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단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바뀐다고 해서 경영 전략을 급히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일상을 견디게 했던 기술들이 위드 코로나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년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였던 면세점 업계는 모처럼 손님 맞이 준비로 바쁩니다. 여행 수요가 조금씩은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 맞춰서 매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화점 업계도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거는 등 위드 코로나 특수를 잡기 위해 2년 만에 대형 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네, 신 기자, 이 IT 전자제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대면 업종들이 다시 뜬다라는 건 사실 좀 예상되는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간 코로나 시국에도 조금 그 성장을 거뒀던 이른바 이제 뭐 비대면 업종들이죠. 이런 업종들은 앞으로 그러면 좀 심체 기로로 돌아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단기적으로 볼 때 기존에 이제 좀 급속한 성장세를 이뤘던 뭐 비대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커머스, 배송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주춤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해 한 해 동안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떴던 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비대면 화상 채팅 관련 산업이었었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도 이제 대화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비대면 화상 채팅 관련 산업이 이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예. 위드 코로나로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또 이용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완전히 산업이 주춤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대면 산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제 자리 잡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굳이 이제 만나지 않아도 일을 하거나 이제 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직접 겪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산업이라는 게 뭐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머스 산업이나 이제 배송 관련 산업도 뭐 조금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이제 좀 유망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트렌드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면서 당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아까 그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뭐 백화점 업계라든지 항공업계, 뭐 여행, 관광 산업이 아마 최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여행 관광 산업은 그간 제일 힘들었던 곳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드 코로나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늘길이 열려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은 가운데 이 접종 완료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이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죠. 이거를 체결하는 나라도 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또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여행사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 한국인 여행 무격리 허용을 하는 국가도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해외여행이 이제 정상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항공업계 또한 또 수혜를 받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됐던 이제 주요 여행지 노선을 대상으로 운항을 재개하거나 또 증편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지금 비대면 업종들은 뭐 성장세가 둔화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트렌드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는 게 좀 지금 시점이 너무 좀 성급했던 거 아니냐?
좀 혹시나 이제 확진자는 어쨌거나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네. 정말 안전한 거냐 이런 지적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당장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유럽 같은 국가를 보면은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시행하는 게 맞느냐 당연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르신이나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치명적일 수가 있어서 시기상조라는 말도 나오고요.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는 이제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죠. 그간 이제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의 생활이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완벽히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요.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심각한 질병이 아닌 독감에 걸리면은 이제 타미플루를 복용하듯이 코로나도 백신과 먹는 치료제가 이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먹는 치료제가 나와줘야 그나마 더 안전할 수 있다,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미국의 머크사에서 먹는 치료제가 지금 거의 뭐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되어가는 상황인데 FDA 승인만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이제 머크사의 치료제죠. 몰누피라비르 승인 여부를 오는 11월 31일 날 이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미국 이제 FDA가 몰누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최초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제 머크사 이외에도 뭐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로슈라는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임상 이상에서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네. 이 외에도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먹는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어서 올해 내에 또 이제 임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여러 나라는 앞다퉈서 이제 백신 확보를 했듯이 이제 치료제도 빨리 자기 나라에 이제 앞다퉈서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알게 모르게 이제 쟁탈전이 벌이고 있는데요. 예. 현재 10개 국가가 머크와 이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제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도입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안으로 이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목표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4만 명분을 이제 들여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뭐 10배 이상 좀 더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냐, 뭐 지적이 나오자 이제 추가 확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현재 또 세계사와 충분히 논의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치료제 관해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지만 이 치료제라는 것이 높은 가격 때문에 또 백신과 마찬가지로 치료제 보급에 있어서도 저개발국은 또 소외될 수 있다.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때 미국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83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육박하다고 약 하나당 이야기해서. 거의 9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쉽게 도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늘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공급할 전기차 생산 거점을 인도네시아로 정한 건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자카르타에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늘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 생산량이 작년 기준 76만 톤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현대차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으로 인도네시아에 배터리셀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니켈의 확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배터리 전기차에서 유의미한 성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진출은 중요해요. 현지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공급받아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세안 지역이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큰 전기차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도 정 회장이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5년까지 4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태국은 앞으로 15년간 100만 대가 넘는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량 구매력을 가진 아세안 지역 중산층은 지난 2012년 1억 9천만 명에서 지난해 4억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아세안 자유무역 협약에 따라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아세안 지역 안에서 완성차 수출을 하면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아세안 지역 판로 확대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현대차 입장에선 전기차로의 시장 전환 초기에 아세안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수년째 아세안 시장은 일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독식하며 현대차의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현대차는 연말 완공 예정인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을 아세안 시장 거점으로 만든 뒤 향후 지역에 특화된 전기차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나라들은 자체 자동차 생산력을 자체적으로 월등히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진입 장벽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특화된 전기차를 생산해서 공략한다는 것은 매출이나 회사 규모를 키우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현장 경영에 나선 정의선 회장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KB와 신한은 올해 당기순이익 4조 원 달성이 확실시되면서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로 꼽히는 것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배당을 틀어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업계 1위인 KB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2,979억 원. 올해 누적당기 순이익은 3조 7,722억 원으로 벌써 4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연간 기준 4년 연속 당기 순이익 4조 원 달성이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리딩뱅크 자리를 노리는 신한금융도 내일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 금융업계는 3분기 당기 순이익 1조 1,46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신한금융도 연간 당기 순이익이 4조 원을 넘게 됩니다. 이들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3분기 당기순이익 9,287억 원, 누적 당기순이익 2조 6,815억 원으로 지금까지 실적으로만 이미 지난해를 넘어서며 연간 당기순이익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금융 역시 3분기 당기순이익 7,786억 원, 누적 당기순이익 2조 1,983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순이자 마진 개선이 금융지주들의 역대급 실적 배경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미리 돈을 빌리려는 이른바 가수요를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배당 규모와 분기 배당 가능성에 쏠립니다. 금융지주들은 배당 성향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B금융과 신한금융은 매분기 배당 정례화를 검토 중이고 하나금융은 올해 분기 배당이 유력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시중은행에 배당 제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변수입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내년에 마무리되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연체율 등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배당 성향을 이제 금융위에서 규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모든 은행들이 다 단소종을 다는 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좀 가변적일 수는 있어요.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이 소비자 금융 부문을 매각하는 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대로 정리 수순을 밟게 됐는데 청산 결정이 난 만큼 대규모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노조는 강력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최종 결론은 부분 매각도 전체 매각도 아닌 청산이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시티그룹이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의 소비자금융 사업 출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뒤 꼬박 반년 만입니다. 적어도 3-4곳의 금융사와 실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원들의 고연봉 문제,
최근의 대출 규제 조치 등이 장애물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종 결론이 청산으로 매듭지어지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시티은행의 임직원 수는 약 3,500명, 이 중 소비자금융 부문의 임직원 수는 약 2,500명으로 무려 70%에 달합니다. 회사 측이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직원 전체의 70%에 달하는 소비자금융 부문 임직원들을 모두 고용할 수는 없는 실정인 겁니다. 소비자금융 부문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직원들이 내가 뭐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나, 안 했을 때 남아서는 또 나의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이 너무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2012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소비자 금융을 접은 HSBC도 소비자금융 직원의 90%, 약 200명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구조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시티은행 노조는 청산에 대한 강력 반발을 예고하고 내일 국회에서 소비자금융 청산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2004년 한미은행과 합병하며 탄생한 한국시티은행. 압도적인 해외 금융 네트워크를 앞세워 인기를 끌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604조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년에도 국가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현안이라면서도 가급적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35분에 걸친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를 33차례, 회복을 27차례 언급했습니다. 604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안을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규정하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파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위기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올해는 일상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예산임을 더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 지난해 시정연설과 달리 올해는 짧게 한 줄만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입니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죽비를 맞았다고 했던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비해서도 상당폭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로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예산안 시정연설에 직접 나선 첫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6번째 예산안 연설에 나서며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치를 구했습니다. 오늘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검 팻말로 대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먼저 티커명부터 볼까요? 네. 어떤 기업인지 아실까요? FB요. 네. FBI도 아니고 뭘까요? 네,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최근 내부 네. 고발로 좀 논란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얘기입니까? 뭐 이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극단적인 증오나 어떻게 분열을 좀 부추긴다. 이런 내부 고발이 나왔죠. 그러면서 9월 초 한 380달러 선이었던 페이스북의 주가는 현재 22일 종가 기준으로 320달러 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5일 장 마감 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에 실적 발표를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28일에 연례 컨퍼런스인 페이스북 커넥 2022를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주가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명을 바꾼다는 게 단순히 뭐 분위기 전환 같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메타버스 같은 종류의 어떤 새로운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네. 그 안에 이제 기존의 페이스북은 자회사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가요? 약간 그 구글과 알파벳의 그런 느낌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 페이스북 측에서는 추측에 대해서는 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다만 마크 저커버그 CEO가 그동안 수차례 이 메타버스 회사로의 전환 의지를 계속 강조해왔던 만큼 사업 다각화 측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검색 엔진을 뛰어넘는 어떤 기업으로서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지주회사 알파벳을 설립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근 페이스북이 내놓은 VR 워크룸, 오피스인 이 호라이즌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 메타버스 얘기는 우리가 로블록스 얘기할 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전환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뭐 기존에 있던 SNS를 뭐 가상세계로 옮겨간다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그보다 더 큰 의미의 어떤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표인데요. 예. 로블록스나 또는 네이버의 제페토처럼 각자 기업마다 또는 각자 앱이나 게임마다 VR 가상현실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라인 공간, 그러니까 공공장소로서 구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인터넷 공간이 그동안 컴퓨터 PC 기반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 모바일 기반으로 확장되어서 왔는데 차세대 웹 환경은 AR, VR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생태계가 될 것이고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페이스북이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메타버스로 공격적인 혁신, 전환을 외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애플과 구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30억 명이 가까운 전 세계 사람이 사용하는 SNS지만 독자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례로 최근에 애플이 사생활 보호 정책을 바꾸면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의 광고 수익 매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스냅의 광고 수익이 좀 타격을 받으면서 페이스북의 주가도 그날 하루만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발표한 실적에서도 이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 광고 매출의 타격과 또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뭐 메타버스의 대중화 같은 걸 좀 이루겠다 이런 목표로도 보이고 기존 체제 안에서는 이제 애플 같은 곳들로부터의 이 견제나 이런 방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없으니 좀 차세대 플랫폼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좀 확보해 보겠다 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달라진 페이스북에서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실제로도 현재 VR 시장, AR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뭐 눈에 두드러지는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먼저 VR 헤드셋 기기인 오큘러스를 보면 시장이 75%, 그러니까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또 레이벤 안경 업체인 룩소티카와 함께 AR 기반 스마트 글래스를 선보였는데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터 기기를 VR, AR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호라이즌 워크룸입니다. 이게 이제 오큘러스 VR 헤드셋만 끼면 이제 전용 OS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C 없이도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사용자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도 연동이 돼가지고 타이핑을 치면 이제 노트북에 저장이 되고 또 동료를 향해서 뭐 말을 걸거나 손을 들거나 이런 걸 하면 이제 가상 오피스의 아바타가 그것을 따라하는 등 그야말로 움직이는 나만의 오피스가 이 VR 헤드셋 하나로도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상 오피스 호라이즌에 이어서 가상화폐 디지털 지갑인 노비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좀 한글로 어감이 노비다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네. 사실상 이제 새로운 길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개발 운영은 코인베이스가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인 DM을 이번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미국 규제 당국으로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독자 통화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 규제 당국의 견제를 넘는 것이 가장 큰 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새로운 산업들은 기대가 되는데 기존의 이 SNS에서의 나오고 있는 지금 위기 같은 것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이번 내부 고발자 폭로 이전에도 사실 좀 여러 소송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단독점 규제로 인해서 미 연방정부와의 소송을 진행 중이고 또 여기에다가 미국 의회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한 이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의 결정적인 악재는 이런 것들보다도 바로 10대 그리고 20대의 젊은 사용자들이 떠나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파이퍼 샌들러 조사에 따르면 10대들이 좋아하는 소셜 미디어 스냅챗과 틱톡이 1, 2위를 차지했고 인스타그램은 3위에 그쳤습니다. 22%, 그러니까 30%도 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0대 사용자를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번 폭로, 그러니까 10대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로의 전환이 역시 10대를 타겟팅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에 앞서서 사용자의 정신 건강을 외면하는 현재 페이스북의 스탠스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스북의 이번 그 국면 전환 시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좀 어떤 평가들이 현재 나오고 있죠? 뭐 이제 아무래도 메타버스 생태계로의 전환을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인데요. 물론 이제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이 목표로 하는 것은 3, 4년 안에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3, 4년은 어렵지 않을까. 현재 스마트폰 기기처럼 VR 기기나 AR 기기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페이스북 혼자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좀 인프라도 갖춰져야 되고 주변 여건이 받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